안녕하십니까, 박인규였습니다. 2주차 동영상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주차 동영상 강의는 제2장 양조주 와인에서 제1절 와인의 개요와 제2절 와인의 포도 품종은 1주차 강의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2주차 강의는 제2장 제3절 와인의 양조법부터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에 앞서서 1주차 동영상 강의가 끊기는 문제점이 발견됐는데 우리 학생들한테 불편을 줘서 미안하게 생각하고요. 다시 수정된 동영상을 올렸으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의 제3절 와인의 양조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장 3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절은 와인의 만드는 양조법입니다. 와인의 양조법. 그래서 와인의 제조 과정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자, 공통 과정으로서 와인을 만들기 전에 포도 재배가 있죠. 그래서 포도 재배할 때는 포도에게 알맞은 햇빛과 그 다음에 영양을 충분히 공급하면서 포도나무를 건강하게 보존해서 잘 익은 포도를 만들고 수확량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포도 재배할 때 또 고려할 점이 뭐냐면 포도나무 나이도 매우 중요합니다. 오래된 나무는 가지치기를 많이 하지 않아도 양이 자연스럽게 적고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포도 재배할 때 영하 18도라든가 20도씨 추위에는 이게 포도나무가 익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그 날씨가 이렇게 너무 추운 곳에서는 포도나무 재배가 좀 힘들고요. 또 12월이라든가 2월 있잖아요. 요 사이에는 가지치기를 해서 전지라고 하죠. 가지치기를 해서 가지에 한두 개만 놔두고 모두 잘라줍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 포도 이제 수확 그 양이 이때 결정납니다. 가지치기를 하면서 이렇게 가지치기를 하면서 그래서 1년 내내 우리 그 포도 농사를 짓는 농부들이 열심히 포도를 갖다가 나무를 잘 갖고 가지고 그 다음에 포도 열매를 또 정성껏 따가지고 와인을 만드는 이렇게 굉장히 아주 복잡한 그런 과정을 갖다 겪습니다. 그 다음에 8월과 9월 사이에는 포도 열매가 햇볕을 많이 받도록 잎사귀를 또 잘라줍니다. 그래서 또 이 시기에는 우리 포도 수확할 시기에는 또 날씨가 서늘하거나 비가 내리거나 하면은 알코올 생산에 필요한 당분, 즉 당도를 갖다 저장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포도가 익어가는 과정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열리는 과정이 있어서 너무 춥거나 비가 많으면은 당분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 포도 수확을 한번 볼까요? 이제 재배를 한 다음에 수확을 하게 되면은 잘 익은 포도는 보통 9월이나 10월의 하순에 그 수확해서 양조장으로 운반하게 됩니다. 와인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이게 포도 수확하는 순간 이거를 매우 중요한 마법의 순간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포도의 당도가 가장 높고 산도가 없어지지 않을 정도로 또 너무 또 감소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뭐냐면은 와인을 만드는 그 당도와 그 다음에 와인의 그 어떤 특성을 갖다 나타내는 산도가 적당히 있어야만이 이게 우리가 와인이 좋은 와인이 나오기 때문에 당도가 높고 산도가 이렇게 적당히 있을 때 요때 이제 수확을 하는 게 하나의 그 타임을 잡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때를 우리가 마법의 순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포도 수확 시기는요 보시면은 해마다 포도 품종이라든가 포도밭의 그 위치에 따라서 이게 틀려집니다. 포도밭이 똑같은 어떤 지방에 있는 그 포도원이라 하더라도 포도밭이 위치가 일조량이 많은 동양이나 남쪽으로 향하고 있는 거하고 그 다음에 북쪽으로 향하고 있는 것은 바로 포도 익는 시기가 틀려지기 때문에 이렇게 포도밭의 이렇게 지형 이것도 매우 중요하다. 포도 수확을 결정하는 시기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포도를 수확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신선하고 그 다음에 물기가 없는 상태에서 수확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포도가
와인을 제조하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이트 와인을 만드는 제조 과정을 설명드리면요. 그 순서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이트 와인을 만드는 그런 순서는요. 처음이다. 자, 우선 제일 먼저 설명드렸듯이 우리 요게 파쇄와 압착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여과랍니다. 여과는 지금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거냐면은 바로 1차 발효는 효모에 의해서 이제 진행되는 건데요. 이 1차 발효는 쉽게 해서 뭐냐면 다른 말로 주 발효라고 합니다. 근데 1차 발효가 바로 있잖아요. 그죠? 발효 온도 보시면은 이때 한 발효 기간은 약 10일에서 20일 정도로 발효 중에는 발효통 안에는 열이 발생하는데 이 온도는 향과 효모 활동과 관계가 있습니다. 화이트 와인은 10에서 17도씨에서 가장 좋은 그런 발효를 하는 걸로 나타나고 있고요. 발효 온도가 이보다 높으면 화이트 와인은 아로마 물질을 파괴하고 효모균의 활동을 저하시켜 포도즙의 당분이 충분히 발효되지 않기 때문에 발효 온도를 조절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 발효 온도가 30도 이상 35도 가게 되면은 그때는 이스트가 죽게 돼서 발효 온도도 참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발효 온도가 10에서 화이트 와인 같은 17보다 높으면 탄산가스와 천연을 많이 잃게 되고, 탄산가스와 천연향이 없어지게 되면 와인이 밋밋한 와인이 됩니다. 반대로 온도가 너무 낮으면 아무 맛도 느낄 수 없는 와인이 됩니다. 따라서 와인을 만드는 그런 온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2차 발효 보시면은 이제 2차 발효는 다른 말로 감산 발효라고 합니다. 와인은 1차 발효에서 술을 만들었기 때문에 알코올과 신맛이 너무 강합니다. 그래서 1차 발효가 끝난 와인은 이제 한 번 더 여과를 해요. 아주 고게 투명하게, 그 다음에 안에 찌꺼기가 많기 때문에 여과를 해서 이때 2차 발효 통에 넣습니다. 2차 발효 통에 넣은 다음에 2차 발효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2차 발효는 바로 박테리아를 넣어가지고 합니다. 박테리아는 1차 발효는 이스트가 있지만 2차 발효는 박테리아가 와인 안에 있는 신맛을 갖다가 산도, 즉 신맛이 나는 산을 갖다 먹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2차 발효 또는 다른 말로 산을 줄인다 해서 감산 발효를 하는데, 와인의 신맛을 갖다 줄이기 위해서 2차 발효를 하는 건데, 이때 이 주역은 누구냐면 박테리아. 이 박테리아는 인공적으로 만든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보시면은 1차 발효는 여기에 정리해 놨습니다. 아까 1차 발효는 우리가 2차 발효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발효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 천연적으로 생성된 인공적으로 첨가되는 박테리아에 의해서 감산하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스티에는 즉 뭐냐면 포도 주스 안에는 산이 너무 강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두면 신맛이 강한 와인이 생성된다. 그래서 2차 발효에서는 박테리아가 포도즙 안에 들어가 있는 많은 산을 갖다 먹으면서 그 부드러운 젖산과 탄산가스를 만들어서 이거를 와인을 부드럽게 만드는데, 이 과정은 신중하게 조절해야 되며 너무 빠르거나 와인을 만드는 과정에서 너무 늦게 되면은 이게 와인이 나쁜 냄새가 나고, 그 다음에 썩는 냄새라든가 배추 절인 냄새라든가 요구르트 냄새 이런 게 나가지고 와인 전체를 다 버릴 수 있기 때문에 2차 발효도 매우 중요한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만드는 과정의 두 번째는 이제 두 번째 여과를 하게 되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우리는 재여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여과, 다시 한번 여과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숙성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요. 재여가 된 와인을 세 통에 담아서 섭씨 한 15도씨 정도의 온도에 저장합니다. 화이트 와인의 경우에는 신선한 맛과 향을 갖다 유지하기 위해서 외부에 영향이 없는 스테인리스 술통을 갖다가 저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크통에 이런 걸 사용하지 않고 스테인리스 통을 갖다 많이 사용하는데, 화이트 와인은 대략적으로 보면은 이 숙성 기간이 적게 됩니다.
다음은 레드와인 양조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드와인은 가장 먼저 파쇄를 하게 되는 거죠. 파쇄는 우리 화이트 와인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포도를 수확을 해가지고 와서 그 다음에 여기서 껍질을 갖다가 터트리는 작업, 이걸 갖다 이제 우리가 파쇄를 합니다. 그래서 파쇄는 화이트 와인과 기본적으로 비슷하지만 포도 수확을 마친 후에 포도를 줄기와 함께, 껍질과 줄기와 함께 파쇄기에 넣고 즙과 과육이 나오도록 가볍게 파쇄한다. 우리 화이트 와인에서처럼 파쇄할 때 너무 압착 당겨서 강하게 이걸 압력을 주게 되면 포도 껍질, 씨앗, 줄기 함께 파쇄되어 와인의 떫은 맛을 내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효는 여기에 화이트 와인하고 레드 와인의 차이점이 화이트 와인은 껍질, 씨앗, 줄기를 파쇄한 다음에 껍질, 씨앗, 줄기를 바로 버리고 했지만 레드 와인은 씨앗, 줄기, 그 다음에 육즙, 과즙이죠, 그죠? 포도즙 이거를 함께 통에 옮겨서 발효 과정을 함께 갖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가 전문 용어로 마셀라 시용이라고 합니다. 마셀라 시용. 이거는 한국말로 하면 침용인데 포도즙에다가 씨앗, 줄기, 껍질을 함께 넣고 발효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보통 레드 와인은 탄닌이 많이 있는데요. 발효 기간이 길면은 여기에 탄닌이 많이 나오고 발효 기간이 짧으면은 탄닌도 적어가지고 많이 오래 장시간 숙성할 수 없는 그런 와인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 발효 과정에서 또 발효를 잘 하기 위해서 당분을 첨가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스트 즉 효모를 갖다 넣기도 한다 그러는데 이거는 전통적인 유럽의 와인 강국에서는 이런 방법을 취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우리 레드와인 만드는 세 번째 그 단계는 압착 및 2차 발효입니다. 이제 1차 발효에서 포도즙과 씨앗과 줄기를 넣고 이제 발효를 했는데 이걸 갖다가 걸러내는 거. 이걸 갖다 이제 우리가 압착이다. 즉 뭐냐면 짜내는 거죠. 그래서 압착이다 그러는데 이 압착을 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는 레드와인 만드는 네 번째 단계는 숙성이 되겠습니다. 이 숙성은 와인이 풍부한 향을 갖다 머금게 하고 그 다음에 다양한 그런 어떤 특성을 갖다 살리기 위해서 숙성을 하는 건데 이 일정 기간 동안에 우리 숙성 기간을 거쳐야지 좋은 와인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와인 성격과 포도 품질에 따라서 숙성 기간이 틀려지죠. 그래서 이런 숙성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은 숙성을 통하여 부드럽고 맛과 향이 충분한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와인을 만들었으면은 어떻게 숙성하고 보존하는 데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으로 이제 와인을 숙성하고 만드는 보존하는 그런 그 곳을 지하 창고를 갖다 우리가 프랑스에서는 까브라 그랬어요. 예, 까브. 이게 또 와인 숙성에서 중요한 것은 와인의 숙성을 촉진시키는 온도의 급변을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까부 조건이 이제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37쪽 보시면 빈티지 와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빈티지 와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객들이 와인을 선택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이제 빈티지란 말을 갖다 씁니다. 자, 이게 빈티지라는 말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요거는 불어로 프랑스 말로는 밀레짐이라고 합니다. 밀레짐. 이거는 포도 수확한 연도를 표시하는 겁니다. 근데 포도 수확은 뭐냐면은 해마다 기후 조건이라든가 이런 게 틀려 가지고 포도 그 빈티지 와인을 합니다. 자, 우리 교재 보시면은 38쪽에 와인 라벨 있는 요령, 그 다음에 39쪽에 샴페인 제조 과정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제가 학생들한테 나중에
강의실에서 뵙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계속해서 4절에 그 와인의 분류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인의 분류는 다양하지만 색에 의한 분류, 탄산가스가 와인 안에 있느냐 없느냐, 탄산가스 유무에 의한 분류, 알코올 첨가에 의한 분류, 맛에 의한 분류, 사용 목적에 의한 분류, 저장 기간에 의한 분류,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와인을 갖다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자, 우선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분류하는 방법이 색깔에 의한 와인을 갖다 분류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색깔에 의한 와인 분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째는 레드 와인, 그 다음에 로제 와인, 그 다음에 화이트 와인,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레드 와인과 화이트 와인은 우리가 많이 알겠지만, 로제 와인은 이렇게 보시면은 빛깔이 핑크색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맛에 의한 분류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와인은 우리가 맛이 그 다음에 알코올 첨가 유무에 의한 분류. 어떤 와인은 그냥 만들어서 그 와인 그대로 숙성해서 병에 넣어가지고 판매를 하지만, 어떤 와인은 그 와인에다가 와인보다 더 강한 알코올을 갖다 집어넣습니다. 보통 우리가 박테리아로 만들 수 그 효모로 만들 수 있는 알코올은 가장 높게 나올 때 21도까지 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와인은 보통 보면은 뭐 이렇게 8에서 낮은 건 8도도 있고요. 한 14도 이렇게 가는 그런 와인이 알코올 이제 그 주정 도수입니다. 근데 일부는 그런 알코올에다가 우리 그 브랜드를 첨가하기도 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브랜디 하면은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탄산가스에 의한 유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거는 발포성 와인이라는 말을 갖다 많이 쓰죠. 그 다음에 탄산가스가 있는 건 발포성 와인, 그 다음에 탄산가스가 없는 거는 비발포성 와인, 이렇게. 그 다음에 용도에 의한 분류인데, 사실은 와인은 우리가 그냥 소주처럼 맥주처럼 와인 자체를 즐기는 건 아니고요. 우리 와인은 항상 뭐냐면은 식사와 함께 마시는 그런 음료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와인들은 식사 전에 마시기도 하고요. 어떤 와인은 식사하면서 마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와인은 식사를 마친 다음에 마시기도 하는 그런. 자, 와인 분류 다음은 저장 연도에 의한 분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장 연도는 우리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처음에 보시면 영와인, 자, 5절은 우리 지역 와인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세계 와인을 대표하는 그런 와인 산지는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이게 9세대 와인으로서 뭐냐면은 옛날부터 전통 와인 강국들을 얘기해줘. 그래서 와인 어떤 생산량이라든가 질적인 면에서 다른 어느 나라보다 우수하기 때문에 바로 이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이런 중심으로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프랑스랑 이탈리아, 독일 이런 데서 그럼 왜 생산량이나 질적에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수하냐? 바로 그 이유는 뛰어난 포도 재배를 하기에 뛰어난 그런 적합한 테루아를 갖추기도 했지만, 또 국가에서 법률로 와인을 보호하는 정책을 통해서 좋은 와인을 많이 생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 와인 생산 국가 중에서 가장 먼저 설명을 드릴 그런 나라는 바로 프랑스입니다. 프랑스는 보시면은 고대 그리스 로마인에 의해서 재배가 이루어졌고요. 프랑스 와인이 대중화된 것은 한 15세기 이르러서 기독교 전파에 의해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프랑스 와인이 뛰어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기후 조건이 포도 재배에 알맞는 기후 조건이 뛰어나고요. 그 다음에 각 지방에서 품질 좋은 포도가 생산되고, 또 하나
법적으로 AOC라는 법을 만들어서 일찍부터 포도 생산에 대해서 이렇게 규제를 해오고 그 다음에 그 하나의 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그런 어떤 정부의 관심 이런 것 때문에 프랑스 와인은 오늘날의 세계적인 어떤 그런 와인을 대표하는 생산 국가로 우뚝 서게 됩니다. 프랑스는 와인 생산량에 따라서 GNP가 좌우되고요. 그래서 포도 농사가 잘 되어서 만약에 와인이 잘 됐다라면 GNP가 쭉 올라가고 흉년이 돼서 와인 어떤 생산량이 좀 줄어들거나 품질이 나쁠 때는 GNP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프랑스 인구의 한 120만 명이 포도밭에 종사를 하고요. 포도밭의 면적은 125만 헥타르에 달하고 와인 생산량은 1년에 약 한 65억 리터. 근데 그 중에서 4분의 3에 해당하는 75%는 레드 와인이고 25%는 화이트 와인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와인 생산량은 세계 1위가 이탈리아입니다. 그 다음에 이탈리아에서 제2위가 바로 프랑스입니다. 그래서 프랑스는 이렇게 품질과 생산량에서 세계 최고의 어떤 그런 위치까지 도달하게 된 이유가 프랑스는 포도의 관리와 분리, 한계를 확실히 정해서 운영을 하고 와인을 하나의 보석처럼 아끼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프랑스 와인은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된 겁니다. 프랑스는 와인 생산지를 여러 지방으로 나누고 지방을 다시 지역으로 나눴습니다. 그 지역을 다시 지구로 세분화해서 그 지구에는 몇 개의 구역이 또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프랑스 와인을 알기 위해서는 프랑스 각 지역의 지방 이름을 알아야 되고 지구 이름을 잘 알아두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프랑스 와인은 그 지방별, 지역별로 독특한 와인을 생산하며 바로 그 지역명을 보고서 와인의 특성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프랑스 와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프랑스 와인 생산 지역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프랑스의 대표적인 6대 와인 생산지가 있는데요. 이걸 갖다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고 그 다음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들 그냥 자, 여기에는 4개 등급이 있죠. 그래서 가장 이제 우리가 4개 등급 중에서 우리가 가장 좋은 게 뭐냐면은 자, 그러면은 우리 AOC에서 가장 있잖아, 그지? 좋은 거, 요거 AOC 등급에서 가장 좋은 첫 번째 등급 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풀네임은 아까도 그러면 AOC가 규제한 사항을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와인에서 AOC급이 되려면 다음과 같은 그런 사항을 잘 준수해야만이 AOC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보시면은 AOC가 지정한 지역에서 재배된 포도로 만들 것. 그럼 프랑스 정부에서는 AOC급이 되기 위해서는 A라는 지역에는 B라는 포도 품종을 심으세요라고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지켜줘야 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재배 품종에 대한 규제. 예. 어떤 품종을 갖다 심어라라고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외래 품종을 갖다가 이물에 가져와 심는다든가 이런 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최소 알코올 도수에 대한 규제로 1차 발효를 했을 때 알코올 도수가 몇 도 이상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생산량 규제 같은 거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 과잉 생산하게 되면 전체 와인의 어떤 가격이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생산량도 어느 정도 이렇게 쿼터를 가지고 이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포도 재배에 관한 규정, 뭐 가지치기라든가 포도 수확 방법이라든가 뭐 기계를 대 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포도를 뭐 따거나 하면 또 안 되는 데가 있고 기계로 수확을 해도 되는 데가 있고요. 비료 주는 거라든가 이런 거. 그 다음에 발효 전 알코올 당도 규정인데 요거는 이제 포도즙을 갖다가 짜가 놓고 그 다음에 1차 발효하기 전에 어떤 일정한 당도가 이상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와인 그 구역 정확한 한계.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지역명으로 우리 한국에 예를 들면은
어떤 동이라든가 면이라든가 리가 있으면은 바로 그 지역에 해당되는 그런 어떤 규제를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와인 제조 방법 같은 거 이런 거 다 AOC가 이렇게 규제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설탕을 갖다 넣는다든가 이런 거는 못 넣게 이제 막죠, 그죠? 이런 걸 다 준수해야만이 우리가 AOC급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VDQS는 먼저 우리 그 프랑스에서는 두 번째 등급을 얘기하는데요. 1949년 정부 법에서 이제 이렇게 AOC 다음급으로 이제 이렇게 VDQS를 갖다 만들어 놨습니다. 자, 우리 VDQS는 여기에 풀네임에 보시면 자,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뱅드베이예요. 뱅드베이는 여기에 이건 지주 와인이라 그래요. 지역을 갖다 명기하는 그런 와인이라 그래요. 포도 품종, 알코올 도수, 양조법 이런 걸 규제하는데 1973년 정부 명령에서 이거는 세 번째 등급으로 분류됐습니다. 라벨에는 이렇게 보시면은 라벨 마지막으로 뱅드 더블 원산지 무경 와인으로 특정한 법률에는 통제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프랑스에 만들어진 와인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거 AOC라든가 VTQS, 뱅드 베이에 들어가지 못한 와인들은 바로 이게 뱅드 더블에 해당되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그 와인을 만드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기술에 의해서 브랜딩하여 제품화하는 상품으로 와인은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보시면은 알코올 그 도수가 9.5% 이상 이렇게 유지하면은 요거는 뱅드 더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아무튼 프랑스에서 생산되는 그런 포도 갖다가 만들어서 그 편하게 싸게 이렇게 마실 수 있는 와인을 만들어내는 걸 갖다가 뱅드 더블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여러 이제 그 프랑스에서 생산 지역 중에서 보르도 지방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아까 말씀드렸도 프랑스에는 6대 와인 생산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혹시 우리 학생들이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한번 우리 6대 와인 생산지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기억하시나요? 제일 먼저 뭐죠? 보르도. 두 번째는 부르고뉴, 꼬띠디론, 발드 르와르, 줄여서 르와르, 꼬뚜드 프로방스. 그 다음에 줄여서 프로방스라 했죠? 알사스 이렇게. 자, 다시 하면은 부르고뉴, 꼬띠디론, 르와르, 프로방스, 알사스. 이런 지역인데 그 지역에서 가장 우리가 중요하고 또 생산량과 그 다음에 품질이 뛰어난 지역이 바로 보르도 지방이 되겠습니다. 자, 이 보르도 지방은 파리 다음으로 큰 프랑스의 제2의 도시며 그 다음에 포도를 재배하는데 좋은 천연적인 자연 환경을 갖추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질적인 면이나 양적인 측면에서 프랑스에서 최고의 어떤 와인을 만들어내는 지역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프랑스 와인의 한 생산량의 한 4분의 1을 차지하는 그런 중요한 되겠습니다. 보르도 지방은 다시 5개 지구로 나누는데 5개 지구를 보시면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보르도 지방 와인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누는데요. 어떤 형태냐면은 샤또 와인이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대표적인 네고시앙을 보시면요. 어떤 그 회사가 있냐? 대표적인 회사를 보시면은 여기에 보시면 깔베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고 이제 그 메도크 지역 우리 보르도 지역의 메도크 지역 보시면은 이 지역이 레드 와인으로 가장 유명한 지역이에요. 그런데 메도크는 다시 또 오메드크 그 다음에 생테스테프, 뽀야, 생테줄리앙, 마고, 물리 이렇게 리스트라 이렇게 또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메도크 지역은 다시 6개 와인 구역으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그 메도크 지구의 6대 와인 구역 우리 같이 자, 요 생테스테프 구역은
메도크 와인 중에서 탄닌 함량이 가장 많은 향기가 강하고 좀 이렇게 뚜렷한 강건한 그런 와인이 있는 곳이 생테스테프입니다. 두 번째 뽀약은 여기는 우리 보르도 지역에서도 최고급 레드 와인을 생산하는 것이 바로 뽀약입니다. 그래서 이 메도크에는 5개 초특급 레드 와인 중에서 3개가 열선합니다. 그래서 뽀약 중에서 세계적으로 아르주는 그런 와인 3가지 보면 많이 있지만은 그중에 그 다음에 이제 생떼줄량 오메도크의 그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면 요게 메도크 중에서 가장 작은 그런 구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고 보시면은 메도크 구역에서 가장 큰 지역인 마고는 메도크 남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모래가 그 모래층으로 형성이 됐는데 토양이 배수에 좋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아주 초특등급의 그런 와인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샤또 마고입니다. 그 다음에 물리란 지역을 보시면은 물리는 마고하고 생떼줄량고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양이 사토로 굉장히 와인이 부드러운 와인이 나고요. 또 하나 리스트락이라 보시면은 역시 요거는 그 물리와 더불어서 약간 내륙 쪽에 있는데 해안가에 있지 않고 강가에 있지 않고 내륙 쪽에 있는데 여기서도 상당히 많은 그런 좋은 그런 매력적인 와인을 갖다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메도크 지역에서 유명한 5개 구역 각각의 와인의 그 구역 지금 다 기억은 못하시더라도 우선 메도크의 6대 와인 생산지는 생떼스테프, 뽀약, 생떼줄리앙, 마고, 물리, 리스트라. 이 중에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뽀약입니다. 뽀약은 메도크 중에서도 가장 우리가 레드 와인이 좋은 레드 와인 나는 지역으로 바로 거기가 뽀약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우리 학생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직 프랑스 와인에 대한 설명을 다 마치지 못했지만 우리 1주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2주차 강의 인강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박인규 교수입니다. 감사합니다. 보르도 지방의 두 번째 글라브 지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글라브는 보르도시 남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토질은 자갈과 모래의 경사지를 글라브라고 합니다. 그래서 글라브라는 뜻은 자갈을 의미한다 를 보시면 되고요. 이 지역은 레드 와인과 화이트 와인을 동시에 생산하고 있는데 북부 쪽에서는 레드 와인, 남부 쪽에서는 화이트 와인이 생산된다 를 보시면 돼요. 레드 와인은 색깔도 강하고 좋은 향기가 특징이며 화이트 와인은 드라이한 맛과 미디움 드라이한데 드라이한 타입이 좋은 것이 많이 나는데 특히 세계 5대 명주 중에 하나는 샤또 오브령이 바로 글라브 지역에서 생산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소테른의 지구와 바작 지구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랑스 최고의 화이트 와인 생산지인데요. 이어서 나는 화이트 와인은 스위트한 화이트 와인이 되겠습니다. 소테르니와 바작은 세계적으로 최고의 단맛이 나는 화이트 와인 생산지인데 바로 여기서 나는 그 단맛의 와인이 무엇이냐? 기부 와인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와인은 독특한 자연적인 과정을 거쳐서 만드는데 이 기부 와인이 되기 위해서는 보트리티스 시네레아라는 균이 있습니다. 이 곰팡이와 날씨가 익은 포도에 잘 결합이 돼서 이 곰팡이 균이 껍질 안으로 들어가서 뜨거운 태양이 포도 안에 물을 증발시키고 포도즙을 농축시켜 꿀같이 향이 나는 스위트한 와인을 만듭니다. 소테른의 바작에서 나는 와인에 사용되는 포도 품종은 세미뇽과 소비뇽 종입니다.
포도가 완전히 익을 때까지 기다렸다 수확을 하기 때문에 포도의 당분이 높고 향기가 높은 와인이 되며 포도를 수확할 때 8번에서 9번 골라서 수확하기 때문에 늦은 9월에 시작해서 12월 말까지 노블노트가 생긴 포도 알만을 골라서 따는 겁니다. 노블노트라 하는 것은 바로 보트리티스 시네리아 균에 의해서 포도가 썩은 것을 의미합니다. 노블노트가 생긴 포도 알만 골라서 와인을 담그면 아무리 넓은 면적이라도 적은 양의 와인밖에 만들 수 없으며 스윗한 와인이 됩니다. 세미뇽과 소비뇽 품종의 특징은 껍질이 얇은 것이 특징이며 그래서 기브 포도가 잘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생떼 에밀리옹 지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세기형 수도사 생떼 에밀리옹이 순례의 정착지로 삼으면서 지역명이 붙여졌습니다. 생떼 에밀리옹은 도르도뉴 강의 오른쪽에 경사진 언덕에 위치하여 메도크 지방보다 더 많은 와인을 생산하며 주 포도 품종은 메를로로 1955년 와인 등급이 뒤늦게 수립된 곳입니다. 레드와인 산지며 힘찬 남성적 와인의 성격으로 맛이 강하고 색깔이 진한 것이 생떼밀령 지구의 와인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포메롤 지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23년 생떼밀령 지구에서 독립한 작은 구역으로 보르도에서 25마일 동쪽으로 도르도뉴 강을 끼고 위치하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구석진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포메롤의 토양은 자갈이 많은 점토성 토질로 소규모의 삿도들이 메를로의 까베르네 플랑을 브랜딩하여 와인을 생산합니다. 유명한 와인은 샤또 페투리스가 있으며 대부분 와인도 10에서 15년 정도 보관이 가능합니다. 와인은 비교적 가볍고 부드러운 맛을 내는 게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프랑스 와인 생산지 두 번째는 부르고뉴 지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르고뉴가 공식 명칭이나 영어로 지금은 버건디도 통용되고 있습니다. 부르고뉴는 보르도와 함께 세계적인 와인 생산지로 부르고뉴라는 이름은 기원전 5세기경 게르만 민족의 하나인 부르군두족이 세운 부르군두 나라의 이름에서 유래합니다. 프랑스의 수도 파리가 머리라고 한다면 부르고뉴는 배에 해당하고 부르고뉴는 크게 5개의 와인 생산 지역으로 분류되며 특히 보르도가 레드 와인으로 유명한 그런 지방이라면 부르고뉴는 화이트 와인으로 유명한 지방이 되겠습니다. 양쪽으로는 보르도의 절반 정도이며 그 중에 3분의 2 정도를 보졸레 지구 영와인이 점유하지만 질적으로 뛰어난 와인을 다수 생산하고 부르고뉴는 소수의 품종으로 와인을 만들기 때문에 와인이 개성이 강하고 맛이 중후하며 보르도 와인이 와인의 여왕으로 호칭된다면 부르고뉴 와인은 와인의 남자 왕인 제왕으로 불립니다. 5대 와인 생산 지역을 보시면은 샤블리, 꼬도르, 꼬뚜 샬로네즈, 마꼬네, 보졸레이 5개 지역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부르고뉴 지방 가장 먼저 샤블리 지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샤블리 지구는 부르고뉴에서 가장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곳입니다. 마침 부르고뉴 지역에서 샤블리는 하나의 작은 섬처럼 샴페인 지역에 근접해 위치하고 있습니다. 부르고뉴에서 북쪽에 있는 지역으로 계곡마다 갈대밭이 강을 낀 작은 지역으로서 세계적으로 드라이 화이트 와인을 만드는 곳이 바로 샤블리 지역이 있습니다. 전 세계 어느 고급 식당을 방문해도 샤블리 와인이 있을 정도로 이곳 와인 생산자들은 소비자가 요구하는 수에 최대한 공급을 하려고 생산을 게으리하지 않습니다. AOC법은
샤블리 와인을 4등급으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특급 그랑크루 샤블리, 1급 뿌리며 끄로, 2급 샤블리,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뿌티 샤블리, 네 가지로 구별을 하고 있으며, 이 샤블리 지역은 샤르도네 포도 품종으로 샤블리 와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중에 그랑크루 샤블리는 강하고 신맛이 약간 나며 거칠지 않고 섬세하며 미네랄이 풍부하고 아주 부드러운 와인으로 10년 쪽 묵히면 골든색이 매우 아름답게 됩니다. 뿌티 샤블리는 변두리 밭에서 생산되는 와인으로 값이 싼 와인이지만 품질은 좋은 와인입니다. 샤블리 쪽에서 생산되는 유명 와인은 몇 가지 되지 않은데 주블리 샴발땡, 생떼 조지와 같은 유명한 와인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푸르고뉴 지방 꼬도르 지구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교재는 60쪽이 되겠습니다. 이 꼬도르 지구는 꼬뚜뉴와 꼬뚜본을 합친 지역이 되겠습니다. 우선 꼬뚜뉴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은, 꼬뚜뉴는 부르고뉴 지방의 심장부에 해당되며 레드와인이 더 유명한 곳입니다. 꼬뚜뉴의 의미는 황금의 언덕이란 뜻으로 지역에 가을이 되면은 단풍이 든 포도잎으로 언덕의 주위가 황금빛 물결로 변한 데서 유래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저장하기 좋은 와인을 생산하며 와인이 영와일 때는 거칠지만 저장 숙성되면은 비단같이 부드러워져서 아주 훌륭한 와인이 됩니다. 꼬뚜뉴의 주요 와인은 모살트, 몽트라세, 꼬동, 샤르마뉴, 이 세 가지 와인은 부르고뉴의 샤볼리, 푸이프세와 더불어 부르고뉴 화이트 와인 성과를 높이는 아주 훌륭한 와인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꼬도르의 두 번째 지역 꼬드본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꼬도르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꼬드뉴가 레드 와인으로 유명하다면 이 꼬드본은 화이트 와인이 더 유명하고 녹색을 띤 황금색으로 유연한 풍미의 부드러운 와인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화이트 와인은 충분한 감칠맛과 풍부한 부케를 겸비하여 드라이 화이트 와인 중에서는 세계 최고의 평판을 얻고 있습니다. 꼬드본 지구에서 많은 그런 화이트 와인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푸르고뉴의 꼬뚜 샬로네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꼬뚜 샬로네즈는 꼬뚜본과 막고네 사이에 위치하여 한때는 부르고뉴 지역에서 잊혀졌던 지역입니다. 꼬뚜 샬로네즈 레드 와인용으로는 피노 누아르가 주로 사용되고요. 화이트 와인에서는 피노누아, 샤르도네, 알리고테가 주로 사용됩니다. 꼬도르가 귀족적이고 밑에 보졸레이가 서민적이라면 꼬뚜 샬로네즈는 귀족과 서민의 중간에 속하는 와인을 만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꼬뚜 샬로네즈 유명한 와인은 부르고뉴, 알리고테, 브롱주, 릴리, 메르큐레, 지브리, 몽따니 등이 있습니다. 막고네 지구 설명드리겠습니다. 꼬뚜 샬로네즈에서 약 한 2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형은 이해암 토질이며 화이트 와인을 생산하는 남부는 점토 석회질 토양입니다. 막고네는 과일 풍미의 방향을 지는 화이트 와인 생산이나 레드 와인과 로제 와인도 생산됩니다. 이 지역에서 제일 유명한 것은 뿌이퓨세인데, 이 와인은 녹색을 띤 드라이 와인으로 일반적으로 수정을 거치지 않고 마시나 10년 이상의 보관 기간을 거쳐도 향기를 잃지 않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와인이 되겠습니다. 푸르고뉴 지방에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위쪽의 샤블리와 지금 설명드릴 보졸레가 되겠습니다. 우리 교재는 61쪽이 되겠습니다. 이 보졸레 지구는 부르고뉴에서 가장 남쪽에 있으며 토질은 화강암입니다.
포도 품종은 주로 가매를 사용하며 와인 생산량도 많고 와인은 신선한 과일향과 밝은 색조, 경쾌한 풍미의 와인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과일향이 풍부한 프리티하고 영와인이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영와인은 수명이 짧기 때문에 일부를 제외하고는 수확한 이듬해 모두 소모합니다. 또한 수확한 당해 연도에 11월 셋째 주 목요일부터 보졸레 누보 와인이 출하됩니다. 보졸레 누보는 전체 보졸레 와인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 번째 지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르고뉴와 보르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꼬띠디론 지방입니다. 꼬띠디론의 포도밭은 남북의 길이가 약 한 2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길게 북에서 남으로 포도밭이 있으며 기후와 토질이 남부는 평지가 많고 북부는 낮은 언덕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서 조금씩 기후와 토질이 틀리기 때문에 재배되는 포도 품종도 13가지 정도가 됩니다. 이 꼬띠디론은 부르고뉴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 13가지 포도 품종을 조합해서 각기 다른 타입의 레드, 로제, 화이트 와인을 생산합니다. 화이트 와인은 북부에서 많이 생산되고요. 남부에서는 소량 생산되는데 가볍고 알코올 도수는 높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지방입니다. 알사스 지방입니다. 알사스 지방은 프랑스이면서 와인은 독일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알사스는 독일과 접경 지역으로서 프랑스와 독일 간에 서로 영토를 차지했기 때문에 독일식 언어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와인은 독일과는 정서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있어요. 20년 전만 해도 이곳의 와인은 음식을 조리할 때 첨가용, 즉 조리용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곳 알사스는 여러가지 독특한 요리가 있는데 이 지역산 와인이 잘 어울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지방은 르와르입니다. 프랑스 중앙부로 르와르 강을 따라가면서 화려한 옛날 성들이 곳곳에 서 있는 아름다운 지역으로서 프랑스의 정원이라 일컬어지는 곳이 바로 르와르 지방입니다. 무스카트 종을 많이 재배하는데 랑뜨 지구로 와서 훌륭한 와인을 생산하게 되었으며 무스카트는 신선한 와인을 즐길 수 있는 와인으로 화이트 와인 보졸레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생산 다음에 2, 3년 내에 모두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르와르 와인 중에는 최고에는 퓨피메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꼬토드 프로방스 지방이 되겠습니다. 이 프로방스는 프랑스에서도 가장 남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이 지역은 지중해와 접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프로방스 와인 생산지는 넓으나 좋은 와인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프로방스 지방의 와인은 햇볕을 많이 받게 하기 위해서 포도가 익을 때 포도나무 잎을 쳐주는 그런 작업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꼬드드 프로방스는 지역은 넓지만 좋은 와인이 나지 않고 그 다음에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은 바로 프랑스에서 가장 먼저 로마 군대가 와서 포도나무를 심고 재배한 곳이 이 프로방스 지방이 되겠습니다. 이상 프랑스 와인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